오늘 발표될 내용은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뭐 이제 우리 로터리 회원분들 아주 잘 아시는 주제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쪽 전문가라기보다는 쭉 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용어를 제가 더 자주 접한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오늘 같이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그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미디어나 다른 뭐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보실 때 좀 편하게 이런 용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렸으면 합니다. 네. 이제 기후변화하고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제가 오늘 크게 이제 두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제 기후변화라는 말을 우선 보면은 정의 자체가 이제 뭐 용어 자체에 이렇게 기후변화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근데 뭐가 변하느냐? 그걸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건 뭐 그 좀 정의를 위한 문장을 만든 것 같은데 조금 복잡한데 장기간에 걸친 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기후의 평균 상태나 그 변동 속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변화. 이거를 이제 IPCC라는 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아마 뉴스 들으시면 이 IPCC라는 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기후변화는 어차피 민간보다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정부 간 패널, 요 회의를 아마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후의 평균 상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기후를 결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온도도 있고 습도도 있고 뭐 바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몇십 년, 몇백 년을 쭉 봤더니 제일 크게 변하는 게 온도라는 거였어요. 온도. 다른 것들은 변화가 거의 없고 온도는 확실하게 뭔가 변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온도가 변하면서 뭔가 주변에 우리 환경이 계속 바뀌는데 이게 이 온도가 왜 변하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연구하는 게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온도가 바뀌느냐? 기후 변화의 원인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에너지를 지구는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태양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백이라는 에너지가 오면은 우리 지구 주위에 있는 대기권이 있죠. 그래서 대기권에서 한 30%는 반사를 하고 70%는 지구에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70%가 이제 우리 지구 겉면이 유지되는 에너지 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구 속에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마그마 용융이 있죠. 그 용융에 의해서 또 우리 지표면으로 에너지가 계속 올라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에너지는 크게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그 다음에 땅 속에 마그마로부터 오는 에너지. 두 개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구가 유지가 되는 건데 그 중에 땅 속은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도 거의 변화가 없더라. 그럼 변하는 건 이제 우리 다른 쪽에 그 땅을 이외에 다른 쪽에서 뭔가 변화가 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쭉 해답을 찾아본 거죠. 그랬더니 이 70%가 지구 표면으로 와서 다시 여기서 지구가 다 흡수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적외선 형태로 다시 또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반사된 에너지가 하다가 또 대기권에서 지구로 다시 또 반사가 되고요. 이때 이제 이 대기권에 있는 어떤 물질의 양, 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구로 반사하는 에너지가 많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기후변화 얘기할 때 온실 효과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똑같은 그 논에다가 가서 그 비닐하우스를 쳐놓으면은 비닐하우스 안에는 굉장히 따뜻하죠. 밖에는 뭐 춥더라도 이게 이제 그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가 비닐하우스 그 비닐 막 때문에 밖으로 발산이 안 되고 내부에 이제 에너지가 남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비닐의 역할을 하는 게 대기권에 있는 여러 물질들이다. 그 물질들이 우리는 뭐라고 하냐? 온실가스 또는 온난화가스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온실가스나 온난화가스에는 여기서 대표적인 게 6가지가 있는데 이산화탄소, 물, 이산화질소, 메탄, 오존, 뭐 염화불화탄소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기후변화라는 말을 나오기 전에 우리가 그 오존층 파괴라는 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오존층 파괴가 되면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이 너무 많이 와서 우리 여러 가지 피부라든가 굉장히 그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오존을 파괴하는 물질을 만들지 말자. 아마 그런 기억이 할 텐데. 그래서 오존을 파괴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우리 냉장고나 에어컨에 들어가는 냉매가스, 흔히 이제 프레온가스라고 그러죠. 프레온가스가 이제 그 대기 중으로 올라가면서 오존을 파괴해서 이제 우리 자외선이 너무 많이 온다. 이제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오존 파괴 지수가 얼마냐, 그 다음에 뭐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 갖고 GWP가 얼마냐, 막 약간 이제 각양각색으로 그 지구 그 기후 변화를 해석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최종 이제 우리가 도달한 게 결론은 우리 대기권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다. 이게 증가하면서 우리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이제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근거가 뭐냐? 그러면 지금 이 위쪽에 혹시 화면 가려지시나요? 어떠시나요? 괜찮아요. 괜찮으신가요? 위쪽에. 잘 괜찮아요. 보입니다. 아, 그 위에 글자 예, 내용 기후 다 변화 보이세요? 주범. 예, 예, 잘 가려지죠? 보입니다. 글씨 다 보여요. 아, 잘 글씨 다 보여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CO2가 점점 이제 증가를 해서 지구 온도가 증가한다라는 결론을 얻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CO2가 그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냐라는 걸 이제 여기서 따져봤어요. 그래서 1860년, 이게 1840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까지 따졌는데, 왜 시작을 1840년 이때가 우리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이 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돼서 쭉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봤더니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어느 단계 한 1960년 이때부터는 아주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지구 온도도 쭉 그런 대로 유지가 되다가 1960년 지나서 또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같이 그럼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서 지구 온도도 늘어난다, 증가한다. 그러면 지구에 오는 에너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햇볕, 즉 태양 에너지로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를 받는데 태양으로부터, 그럼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갑자기 많아진 거 아니냐? 그럼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많아지면 역시 지구도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쭉 또 한 150년 동안 봤더니 오히려 이쪽에서는 태양에서부터 오는 에너지가 적어졌어요. 적어짐에도 불구하고 CO2가 늘어날 때 지구 온도는 늘어났다. 그럼 결론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는 일정한데 우리가 CO2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지구 온도가 증가한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렸고, 그럼 CO2가 왜 증가하냐? 결국은 산업혁명 이후로 우리가 화석 연료를 계속 뗐죠. 그죠? 공장도 늘리고 발전소도 늘리고 그다음에 각종 자동차, 우리 땔감 모든 게 다 뭔가 화석 연료에서 그거를 연소를 시켜서 에너지를 다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석 연료에서 에너지를 얻을 때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다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화석 연료를 떼면서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됐고,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우리가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층이나 이런 걸 조사를 해가지고 쭉 봤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구 온도하고 CO2의 관계가 이렇게, 이건 이제 1000년인데 이거 옛날 거는 이제 우리 그 암석 안에 있는 뭐 CO2 함유량 이런 걸 조사를 하죠. 이렇게 아주 보면 1900년 여기 1800 한 중간쯤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그죠? 여기까지는 계속 산업혁명까지는 괜찮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하게 지구 온도하고 CO2 우리 그 농도가 증가하는 걸 아시죠? 그래서 결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떼면서 그다음에 그 거기서 나온 이산화탄소가 우리 대기권에 점점 그 몰려 있고, 그 대기권에 있는 CO2가 결국은 우리 온실 효과를 가져와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진다라고 이제 결론을 낸 거죠.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현재 우리가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러면 실제로 지구가 뜨거워지는 게 뭐 10도, 100도씩 뜨거워지느냐? 실제 그건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0년간 평균 한 0.74도씨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0.74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시면 우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목표가 1.5도 이내에서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0.74도는 상당히 큰 온도 상승이다. 보시고, 그 다음에 해수면 상승. 온도가 상승되면서 이제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죠. 첫째는 빙하가 녹는 문제. 그럼 빙하가 녹으면 그게 이제 바닷물이 불어나고, 또 하나는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서 물은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죠. 그죠?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작아지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우리 바닷물의 전체 부피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해수면이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0년간 평균 해수면이 약 1.8mm 정도 상승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온도가 상승하면은 빙하 면적이 축소하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해안 인접 국가가 피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 우리 섬나라이고 그 몰디브와 투발루 같은 경우는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아주 국가 자체가 조만간 없어지는 그런 이제 지금 위협에 처해 있죠. 그리고 이런 기후 변화에 의해서 또 가뭄과 홍수, 이게 이제 뭐 강우 강도가 나오는데, 강우 강도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1년에 그 내리는 연간 강수량은 예를 들어서 100이면 100이다. 똑같다고 볼 때 100인데 그 100이 어느 한순간에 100이 다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후변화가 그 논의로 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 12달이면 한 달에 뭐 한 8mm씩 꾸준하게 비가 내리다가,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우리가 뭐 물도 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산도 그렇게 건조하지 않고 그래서 잘 지내는데, 이게 이제 연평균 강수량을 갖다도 그게 한꺼번에 내리니까 그게 곧 바로 이제 홍수가 되고, 그 다음에 내리지 않을 때는 아주 극심한 또 가뭄이 되고, 그래서 가뭄과 홍수가 교차하면서 우리 삶을 굉장히 이제 그 황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강우 강도가 굉장히 증가한다. 그다음에 이제 몽고나 뭐 아라레 같은 경우는 물 부족과 그 다음에 다른 데는 또 태풍, 홍수 이런 자연재해가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가뭄, 홍수, 그 다음에 강우 강도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이제 지구상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 차드 호수 같은 경우는 1972년도에 이렇게 넓은 지역의 호수에 물이 그 담수가 돼 있었는데, 2001년 같은 경우는 아주 조금 이렇게 급격하게 그 호수 그 담수 용량이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이제 우리 그 우즈베키스탄의 아랄해라고 있습니다. 아랄해의 그 주변 그 인공위성 사진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아랄해가 1989년에 이 정도 크다가 2003년에는 이렇게 뭐 굉장히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담수가 적어지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그 주변에 이렇게 바싹 마른 사막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아랄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RRC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원래 그 바닷물이죠. 그래서 바닷물이 이제 건조가 되면서 이쪽에 염분이 나타나고, 이 염분이 이제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서 이 주변에 넓은 이 주변에 그 농토를 다 염분화시킵니다. 염분화시키면서 주변에 그 농사를 못 짓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RRC가 이렇게 그 가뭄에 의해서 적을 때 여기만 그냥 뭐 이렇게 물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굉장히 주변에 많은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식량 문제, 그 다음에 이 땅의 어떤 그 염분화 문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일반 물을 못 대니까 관계 시설이 다 망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수로 자체가 다 그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주변이 전부 다 이제 사막화되니까 일반 초지 같은 게 다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어떤 그 기본적인 생태계가 완전히 다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우리 이제 요거를
하나의 그 기후 변화에 의한 가뭄의 영향으로 이렇게 고찰을 해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그 주위에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주변에 그 아랄해에서 쭉 바람이 그 소금을 날라와서 이렇게 농토를 다 이제 소금으로 다 뒤덮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쪽에 중앙아시아 쪽에 그 통계를 봤더니 여기 대부분 이제 이 탄자 나라들인데 우즈벡 같은 경우에도 뭐 2,000헥타르 정도의 자기네가 쓸 수 있는 관계가 잘 된 농토의 한 50%가 염분화로 더 이상 못 쓰는 거죠. 특히 뭐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농경지의 대부분이 염분화가 돼가지고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후 변화에 의한 최고의 가장 안 좋은 그 피해 사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 아랄해를 주로 이제 설명드린 이유가 제가 2008년에 그 아랄해를 살리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참여를 해서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이제 그때 우즈베키스탄이 국제 사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이렇게 그 기후 변화 때문에 홍수가 나고 그다음에 그 가뭄이 들어서 그러니까 가뭄이 들어서 자기네 이제 농토가 이렇게 다 염분화되고 식량을 이제 구할 수가 없는데 이게 책임이 누구 책임이냐? 이게 우즈베키스탄 우리 우즈베키스탄은 그 당시에 이제 개발도상국이죠. 그럼 개발도상국의 책임이냐, 선진국의 책임이냐?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기후 변화는 분명히 산업혁명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많이 이용한 사람들이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기후 변화가 됐다. 그러면 결국은 선진국이 버려놓은 일 때문에 후진국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아랄해를 다시 되살리기 위한 기금을 선진국에서 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제 논리로 접근을 해서 전 세계의 선진국의 대부분 많은 학자와 정치가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이때 이제 아랄해 피해 상황과 향후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지원해야 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극지방의 그 아까 말씀드린 빙하가 97년 있었는데 이제 상당히 그 절반 정도로 빙하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발루 같은데 보면 이제 국토가 집 앞까지 이제 이거는 홍수가 아니고 바닷물이 해수면이 올라와서 이렇게 이런 이제 그 홍수처럼 되는 거고요. 도로가에 뭐 되고 근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1880년 1880년이죠. 이때 1900년 이때부터 해가지고 2000년 이때까지 무려 해수면이 약 20cm가 올라갔습니다. 20cm. 그러니까 뭐 20mm도 아니고 20cm가 해수면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육지로 바닷물이 다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기후변화 대책을 세운다, 그 다음에 탄소 중립을 한다 하는 이유가 이 직질하는 이놈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된다. 이걸 끌어내지 않으면은 제2의 투발로, 제3의 투발로 여러 이제 이런 그 나라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 변화의 그 결과로서 이제 우리 그 강도가 굉장히 세지고 그다음에 우리 가뭄이나 홍수 이게 이제 근데 가뭄, 홍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풍수라고 볼 때 세계적으로 1900년부터 2000년 사이에 보면은 우리 지구에서 있는 게 뭐 지진, 전염병, 풍수해 이런 게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지진이나 전염병은 그런 대로 잘 유지가 되는데 풍수에는 언젠가부터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기후변화의 효과다. 이렇게 이제 그런 거죠. 효과가 아니라 영향이죠. 네, 이렇게 92년에 서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자라고 서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협약을 했고, 그다음에 97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행 방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선진국, 흔히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을 합니다. 1년 몇 년까지 얼마를 줄여라 이렇게 이제 97년에 하는데, 이때 다행히도 한국은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 국가로 인정이 돼서 우리는 그때 목표치를 배당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쭉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2015년에 파리 협정을 맺습니다. 이 파리 협정은 뭐냐면은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씨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또 기온 상승을 가능한 한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라고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우리 0.7 몇 도 나왔는데, 어쨌든 산업화 이후 1.5도 이내로 우리가 온도를 낮춰야, 그다음에 빙하가 녹는 것도 막고, 그다음에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도 막고, 여러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때 국간에 이제 협정을 맺은 거죠. 2015년에. 그래서 지금 현재 2015년 이제 1.5도씩을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액션 플랜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기후변화, 기후변화가 결국 이제 온도 증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잠 못 드는 열대야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뭐 기후라서 계속 열대야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연재해에 의해서 자연재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35년 기온이 1도씨가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 3도 상승했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온도보다 우리가 많이 상승하는 게, 우리는 최근 화석연료가 엄청나게 많았죠. 세계적인 수준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보다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해수면도 우리가 이제 IPCC 아까 말씀드렸죠. 한 3배, 평균 3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 기후변화가 우리는 굉장히 빨리 뭔가 그 기후변화 효과를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기후변화에서 농업, 산림, 어업, 제조업 이렇게 나누고, 농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온난화로 해서 뭐 수확량이 감소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난대 수종에서 병충해가 증가한다든가, 그 다음에 수온 상승으로 우리 어업 부문에 영향이 있다든가 라는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실제 산업에 이제 기후 변화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이런 기후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할 때, 그게 이제 이건 한국의 입장이 아니고 이거는 글로벌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계나 그다음에 자동차도 뭐 좀 더 효율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전력 소비를 줄여야 된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가능한 한 많이 보급을 한다. 그다음에 원전 발전을 보급을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이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중에 이제 이 두 가지만 진행을 했죠. 지금까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결국은 탄소 중립은 어떤 의미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 변화에서 온도 상승을 줄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결국 탄소를 줄여야 된다. 탄소 발생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 탄소 발생을 어디까지 줄일 거냐? 얼마만큼 줄일 거냐? 무한정 탄소 발생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얼마만큼 줄일 거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해 주는 게 탄소 중립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보시면은 이제 카본 뉴트럴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하는 게 플러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게 마이너스.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쳐서
0이 될 때, 이때를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한다. 그럼 그걸 가장 좋은 거는 탄소 발생을 하나도 안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그 산업 활동이라든가 모든 활동을 다 제로로 만든다 그러면 탄소 발생이 제로가 되겠죠. 그때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0이 되는데, 실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을 하고 또 여러 개인적인 활동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그 문명 사회를 살아가는 데는 어느 정도의 이산화탄소 발생은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만큼 우리가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라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 0, 이게 이제 탄소 중립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첫째 배출량을 줄이고, 둘째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증대한다. 하나는 줄이고 하나는 늘리고, 이러면 나중에 두 놈이 같이 만날 거 아니냐,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탄소 중립 수단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냐. 여기 보면은 또 간단하죠. 조금 전에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세 가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한다. 원자력 발전을 늘린다.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명사회를 유지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는 방법인 거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증대하는데, 이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아마 우리 회원님들이 조금 요거는 생소할 거예요. 뭐 이제 CCS, 이게 이제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인데, 요거는 이제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그 어쩔 수 없이 발전소나 이런 데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를 다 포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바닷속에 동굴 속에 저장해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고, 상당히 기술적으로 이제 하이테크 기술이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몇십 년째 이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는 어느 단계에 와 있냐. 우리가 전에 동해안에서 한번 그 기름이 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옛날에. 그래서 동해안 유전할 때 그때 기름 시추선에서 파이프를 봐가지고 기름을 퍼냈는데, 그 기름을 퍼낸 그 자리에 이제 바닷속에 안반 속에 큰 이제 그 캐비티라고 그러죠. 동굴 같은 게 있겠죠. 그 동굴에다가 액체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스토리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요거는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게 그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요게 이제 아마 우리 회원님도 어디 다니실 때 그 갑자기 산에 모든 나무를 다 베어내고 아마 그 뭐야 어린 그 뭐야 모종 같은 거 심은 거 보실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그 이산화탄소 흡수량 증대하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나무는 산소를 맺고 이산화탄소를 자기가 흡수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은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적게 흡수한대요. 그리고 나이가 어린 나무는 잎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한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나무를 없애고 거기에 새로운 모종을 심어서 그 어린 나무에 이산화탄소를 이제 굉장히 많이 흡수하게. 그래서 실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산에 몇 헥타르 나무를 다 베내면 우리가 정부에서 얼마를 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하나의 그 수단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인데, 이건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우리가 뭐 종이컵 하나 쓰면 얼마가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한다, 뭐 한다. 쭉 보면은 자동차, 뭐 기차, 버스, 지하철, 요 모든 게 우리가 실제 생활을 할 때 항상 24시간 내에 우리 주변에 같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움직일 때마다 계속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산화탄소 발생 없이 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호흡을 하더라도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내는데 이거를 전부 다
계산을 해가지고 다 통계를 냅니다. 그래갖고 통계를 낸 게 이제 이 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숫자가 잘 아마 안 보이실 건데, 뭐 숫자를 굳이 이제 그 이제 잊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국가별 이산화탄소 발생량인데 각 나라별로 아까 저희가 이제 휴지를 쓰고 뭐 컵을 쓰고 뭐 하면서 쭉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전부 다 기록을 해가지고 다 더합니다. 그 통계를 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중국이 약 100억 톤,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100억 톤이고 한국이 우리가 6억 톤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6억 톤이니까 뭐 이제 뭐 1인당 우리가 5천만 명이면 뭐 1인당 뭐 몇 톤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거 이제 우리가 6억 톤이고, 그 다음에 1인당이 있어요. 1인당. 우리는 1인당 11톤을 1년에 쓰고 있습니다. 11톤. 실제로 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생활하는데 11톤은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죠? 실제로 이거를 내가 이제 다 쓰는 건 아니고, 여기에는 우리가 발전소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제 버스가 다닌다, 버스에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에 포항제철에서 뭘 한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거, 삼성에서 뭐 만든다 나오는 걸 다 합쳐서 우리 인구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제조업 국가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제조업 국가인데도 비슷한 나라가 일본이 있어요. 일본은 8.7로 우리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럼 우리보다 에너지를 안 쓰냐면 안 쓰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더 잘 사니까. 결국은 이제 아까 제가 이 배출을 줄이는 거 3가지 말씀드렸는데, 효율, 신재생, 원자력. 이 중에서 일본은 모든 기기나 모든 시스템 그 효율이 가장 세계에서 높은 그 사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세계 10위 안에 그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 그 다음에 1인당으로 따지면 세계 6위의 배출 국가였고, 상당히 우리는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 배출하는 이제 6억 톤, 6.11톤인데 6억 톤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산업, 교통, 건물, 농업, 전기 생산, 기타 이런 식으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요. 제일 많은 건 농업, 임업 이거고, 그다음에 전기 생산 이렇게 됐고, 앞으로 각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우리가 많은 검토를 해야 돼요. 역시 이제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거냐, 또 이것도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의견을 모으고 있죠. 그래서 가장 최근이 2021년에 이제 기후정상회의, 여기 이제 한 49개국이 모여서 화상회의로 진행된 건데, 굉장히 이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4월 20일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그 기후변화에서 국제사회 뭐 리우 회담, 그다음에 교토의정서, 파리 협약 쭉 해왔는데, 그때 미국이 주도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바이든 전에 트럼프가 국제 기후변화 협약에서 다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 그런 글로벌한 기후변화에 우리는 관심 없다, 이렇게 하고 미국이 4년 동안 여기에서 완전히 탈퇴하면서 모든 게 다 올스톱됐죠. 왜냐하면 뭐 미국이 사실 그 저소득 국가 아니면 그 개발 국가나 이런데 기후변화 나오면 가난한 나라는 기후변화를 고민할 그럴 여력이 없어요. 돈도 없고 그다음에 그 시간도 없고, 그거를 미국이 그 전에 돈을 줘서 야 너희들 이거 기후변화니까 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 발생 줄여라 뭐라 이제 돈을 대줬는데, 트럼프 때 다 그걸 막으니까 이제 아주 거의 패닉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바이든이 취임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다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겠다 해가지고 가장 먼저 진행한 게 기후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세계가 다시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2050년인데 한국은 어떡하냐? 한국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천명을 한 게 우리도 2050년까지 미국이나 유일처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린 뉴딜이라고 해갖고 선포를 하고 전국의 80개 지자체가 2050년까지 지자체별로 전부 다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어쨌든 목표는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는 이거는 좀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가 뭐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5대 기본 전략, 그 다음에 뭐 부문 전략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 수소의 활용, 이게 이제 굉장히 핵심인데, 깨끗하게 생산된 이라는 말이 이제 뭐냐면은 지금 정부는 이게 신재생 에너지가 돼야 된다.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유럽이나 다른 쪽에서는 이건 신재생 플러스 원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하고는 여기서 해석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수소도 지금 만드는, 여러분 수소차 가지고 계시죠? 지금 만드는 수소는 그린 수소가 아닙니다. 이거는 석탄을 떼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수소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에너지죠. 지금.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아니면 원자력으로 만들면 이거는 이제 그린 수소가 돼서 실질적으로 탄소 감축에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부문 전략 뭐 쭉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한국 정부는 우리 탄소 중립에 어느 정도 예산을 쓰느냐 하면 2001년 기준으로 1조 7,677억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문, 수송부문, 건물부문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각 부처별로 해서 자기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조금 제가 볼 때는 사실 근본적으로 탄소 중립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발전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원전이라든가 뭔가 정말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데 가서 하이테크를 적용해서 그걸 대폭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지금 한 거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그 캠페인성이 강한 그런 탄소 중립을 해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 1조 7천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22년인데 50년까지 탄소 중립 2050을 하려면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1년에 거의 한 50조를 들여야 그때 가서 2050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언한 거는 2050에 탄소 중립을 한다라고 선언하면 그냥 그거는 선언으로서의 의미만 있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백업된 실현 가능한 시스템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미국이나 EU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지금 그러고서 자기네들 2050 한다고 해서 배정되는 예산은 터무니없이 적게 배정을 해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국제사회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현실을 조금 벗어난 그런 이제 그 선언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 끝났네요. 지금 제가 조금 시간이 길었는데 뭐 좀 막연한 얘기지만 되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기 혹시 한두 분만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일 교수님. 네, 질문보다도 이게 탄소 중립의 개념에 대해서 몰랐었는데요. 오늘 예.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발생한 만큼 소멸시켜서 제로로 만든다. 이게 탄소 중립이다. 이런 개념을 잘 알았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600억 ton 발생한 부분을 어떻게 6억 톤입니다. 6억 톤. 6억 ton입니까? 예, 예. 6억 ton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과연 예. 2050년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 순방 중에 탈원전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사설에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일회용 용품도 많이 사용하고 그랬는데 더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이기는 힘들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하 시더라고요. 예. 참고로 저희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2019년이 366억 톤이거든요. 전 세계가. 그런데 20년하고 21년 두 해는 300억 톤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단 네. 국제적 교통 수송 쪽에서 수송에서는 또 예, 줄었군요. 수송 쪽에서 굉장히 줄어가지고 거의 한 10%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이 탄소 중립이 빨리 올 수도 있겠다라고 농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